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마. 태극 마크가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뱃머리를 바로 돌려야 해. 알겠어?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300건이 넘는 해적 공격이 발생했죠.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고 선박은 불태워지며 그 가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지난달에만 필리핀 화물선 2척이 납치됐고 선원 18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선박, 일본 선박, 미국 선박, 유럽 선박들까지 군사 강국이든 경제 대국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의 선박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나라 선박만은 해적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해적들이 한국 선박만 보면 조용히 돌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해적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한국을 건드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해적들조차 한국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차드 플래너건입니다. 미 해군 특수전 분석실에서 20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국제 해상 안보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해적 활동 패턴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와 해운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적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들의 수법을 연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예요.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아프리카 서안의 기니만부터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까지 세계 주요 해적 출몰 지역은 거의 다 가봤죠. 소말리아 연안에서는 직접 해적선과 마주친 적도 있고 나이지리아 근해에서는 납치당할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협에서는 해적들의 공격을 받은 선박을 직접 조사해 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해적들의 활동 패턴과 수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요. 해적들이라고 하면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칼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에요. 위성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표적을 정하고 고속보트로 접근해서 선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질들을 협박해서 거액의 몸값을 받아내는 거죠. 하지만 최근 제가 발견한 통계 자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 사건을 분석하던 중이었어요. 총 270여 건의 공격이 있었고 그중 실제 납치로 이어진 사건이 38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피해를 입은 선박들의 국적을 하나씩 정리해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필리핀 화물선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어선, 중국 컨테이너선, 일본 유조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 선박들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어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선박들도 빠짐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국가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 선박은 단 한 척도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 선박들이 상대적으로 위험 지역을 덜 운항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해운회사들의 항로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박들도 다른 나라 선박들과 똑같이 위험한 해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었어요. 소말리아 연안, 기니만, 말라카 해협 등 해적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든 지역을 말이죠. 현대상선, HMM, SM9 등 주요 한국 해운회사들의 항로를 모두 확인해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선박들이 특별히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무장 경비원의 숫자나 장비면에서도 다른 나라 선박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국 선박들은 다른 나라 선박들보다 보안이 더 약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선박만은 공격받지 않는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현지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박 중개인, 항만관리소 직원, 해운회사 현지 지사장들을 차례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해적들 사이에서 한국 선박은 건드리면 안 되는 대상이라는 불문율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으로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선박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적들이 표적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박의 국적이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선박이 한국 국적이라면 아무리 값진 화물을 싣고 있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선박이 다른 나라 선박보다 더 좋은 표적처럼 보여도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의 한 항만 관리소 직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 중에서 한국 선박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해적들이 한국 국기만 보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선박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기에 해적들조차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야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적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은 지난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이 겹치면서 많은 지역에서 해적 활동이 급증했어요. 특히 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기니만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적도기니, 가봉 등의 연안을 따라 해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항상 납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건이 넘는 납치 사건이 발생할 정도니까요. 특히 나이지리아 연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작년 3월에 발생한 필리핀 화물선 납치 사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닐라에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화물선 루소노가 기니만을 지나다가 해적들에게 납치됐어요. 해적들은 새벽 3시경 고속보트를 이용해서 화물선에 접근했습니다. 선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순식간에 선박을 점령해버린 거죠. 해적들은 선박을 점령한 후 선원 22명을 모두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선원들을 다루는 방식은 정말 잔인했어요. 선장은 매일 폭행을 당했고 다른 선원들도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선원들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어요. 해적들은 선원들의 가족에게 동영상을 보내며 몸값을 요구했어요. 그 동영상 속 선원들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가족들은 그 동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장의 아내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해운회사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계속 올라갔어요. 협상 과정은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해적들은 매일 몸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해운회사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 사이에 선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달이 넘는 협상 끝에 결국 12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서야 선장을 구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선장은 이미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어요. 폭행으로 인한 외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바다만 봐도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 어선의 경우는 더욱 비극적이었어요.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아프리카로 향하던 어선 바다누사우가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해적들은 어선을 점령한 후 어부 15명 중 3명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어부들이 저항한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인도 해군 함정이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한 명의 어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어부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생계를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된 거죠. 중국 컨테이너선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어요. 상하이에서 함부르크로 향하던 중산호는 지난해에만 3차례나 납치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카 해협에서, 두 번째는 인도양에서, 세 번째는 수에즈 운하 입구에서였어요. 매번 해적들은 다른 수법을 사용했지만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거액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납치 때는 80만 달러, 두 번째는 100만 달러, 세 번째는 무려 200만 달러를 요구받았어요. 중국은 매번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중국 해운 회사들의 운항 비용이 크게 증가했어요. 일본 유조선 미쿠니마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코하마에서 두바이로 향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치됐습니다. 해적들은 유조선에 실린 원유까지 모두 빼앗아갔어요. 원유의 가치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250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빼앗긴 원유값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어요. 해적들은 원유를 다른 선박에 옮겨서 암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적들은 2중, 3중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군사력으로 유명한 미국과 프랑스 선박들도 해적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미국 화물선 리버티호는 아덴만에서 납치됐고 프랑스 유조선 마르세유호는 기니만에서 공격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결국은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을 구출해야 했어요. 미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조차도 해적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이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 선박만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다른 나라 선박들보다 특별히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안 요원의 숫자나 장비 면에서도 딱히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한국 선박들은 다른 나라 선박들보다 보안이 더 허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현지 해운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해적들 사이에서 한국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옛날에 한국이 뭔가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모호한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해적 조직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적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외국인인 제가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몇 달간의 수소문 끝에 소말리아에서 과거 해적 조직의 협상을 담당했던 한 중개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흐메드였고 현재는 해적 활동에서 손을 뗀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과거 10여 년간 해적들과 각국 정부 사이에서 몸값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만큼 해적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전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어요. 외국인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해적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자신의 신변에도 위험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아흐메드를 설득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제가 학술적 목적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상당한 사례금을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적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으로 말이죠.
아흐메드의 말에 따르면 해적 조직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치는 몇 가지 철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민간인을 불필요하게 해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같은 조직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조직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칙들 중에서도 한국에 관한 규칙은 가장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했어요. 다른 규칙들은 상황에 따라 어길 수도 있지만 한국에 관한 규칙만은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신참 해적들이 이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다른 해적들이 만류한다고 해요. 심지어 폭력을 써서라도 막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규칙이 생겼냐고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한국이 한번 보여줬다고. 자기네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해적 조직들이 한국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아흐메드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해적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무서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요. 새로 들어온 해적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추궁했어요. 아흐메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쯤이었다고. 그때 한국 배 하나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중개인을 통해 몸값을 흥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해적들도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해요. 보통은 처음에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점점 낮춰가며 협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는 겁니다. 협상 대신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듯이 말이죠. 한국 군함들이 나타났을 때 해적들은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어차피 협상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른 나라 군함들도 종종 나타났지만 결국은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해적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협상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도 경고도 없이 갑자기 말이죠. 해적들은 완전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흐메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국 특수부대는 마치 귀신처럼 나타났다고. 밤중에 조용히 접근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해적들이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는 해적들에게는 악몽 같은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은 정말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해적들이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다고 해요. 아흐메드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한국을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2011년 한국, 해적, 군사작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습니다. 처음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해적선을 직접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협상이나 몸값 지불 같은 일반적인 방법 대신에 말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오를 납치한 사건이었어요.
오만 살랄라 항에서 스리랑카 콜롬보 항으로 향하던 중 아덴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3호 주얼리호는 길이 200m가 넘는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원은 총 21명이었고 그중 한국인이 2명, 미얀마인이 11명, 인도네시아인이 8명이었어요. 선장과 기관장이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계 선원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새벽 시간을 노려서 기습적으로 선박을 점령했어요. 해적들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AK-47 소총과 RPG, 로켓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리더는 알리 압디라는 악명 높은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선박 납치 경험이 있는 베테랑 해적이었어요. 알리 압디는 소말리아에서도 특히 잔인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 인질을 살해한 전과도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도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그는 인질들을 협박할 때 주저없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한국 선박을 납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어요. 해적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었고 인질들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00,000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몸값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특수부대가 과연 그런 위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이런 대규모 해외 군사작전 경험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인질 구출 작전은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군사작전 중 하나예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미 여러 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상당히 무서운 상대들이었어요.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인질을 방패로 삼는 비열한 전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대를 상대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특히 인질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말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작전을 시도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혹시 작전이 실패하면 인질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시도한 유사한 작전들을 살펴보면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시도한 작전에서는 인질 2명이 죽었고 러시아의 작전에서는 선원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런 작전에서는 신중한 편이었어요.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죠. 영국은 과거 자국 선박이 납치됐을 때 몸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군사 강국인 미국도 대부분의 경우 협상을 선호했어요. 그만큼 인질 구출 작전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국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이죠. 이는 해적들에게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청해부대와 특수전 부대원들을 즉시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문무대왕함과 최영함이 급파됐고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 대원들이 탑승했어요. 이들은 평소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훈련을 받던 최정예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작전 계획을 살펴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고속단정을 이용해서 납치된 선박에 접근하고 특수부대원들이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침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적들을 제압하면서도 인질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는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날씨 조건, 해적들의 무장 상태, 인질들의 위치, 선박의 구조 등 모든 것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이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인질들의 안전이었어요. 해적들이 위험을 느끼면 인질들을 해칠 가능성이 컸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시도한 유사한 작전에서는 인질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알리 압디 같은 잔인한 해적이 상대라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결정을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죠. 특히 인질의 수가 21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다치면 작전은 실패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한국 특수부대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가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지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5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청해부대 소속 문무대왕함과 최영함이 납치된 3호 주얼리호에 접근했어요. 특수전 부대원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목표 선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작전 당일 아덴만의 날씨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어요. 풍속은 초속 15m를 넘었고 파고는 3m가 넘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정밀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날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의 국민을 구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특수부대원은 총 18명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의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평균 경력이 10년 이상인 베테랑들이었고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전투력은 세계 어느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작전 초기 단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이 정말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국민을 구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부대원들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였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신성한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선박의 선수 쪽으로 접근했어요. 두 번째 팀은 좌현으로, 세 번째 팀은 우현으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3방향에서 동시에 침투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어요. 해적들이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가 생겼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선박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로프를 이용해서 조용히 선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적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선수, 선미, 좌현, 우현에서 동시에 부대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모든 움직임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작전은 정말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해적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고 즉시 응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선박 곳곳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수십 번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사격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맞췄습니다. 해적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정밀한 사격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질 보호에 대한 철저함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해적을 제압하면서도 항상 인질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중에도 인질들이 있는 방향으로는 절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인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계산했어요. 이런 세심함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훈련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 특수부 대원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질의 안전이야말로 이 작전의 최우선 목표였으니까요. 작전 중에 부대원 한 명이 총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적이 쏜 총알이 어깨를 관통한 거였어요.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고통도 심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계속 작전을 수행했어요. 자신의 고통보다는 동료들과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개인의 안전보다 동료와 인질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희생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바로 한국군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해적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외국 군대와 교전한 경험이 있었고 상당히 무거운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AK-47 소총은 물론이고 RPG까지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특수부 대원들의 전투력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뛰어난 사격술과 전술 운용으로 해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어요. 정확한 사격으로 해적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작전은 정말 교과서에 나올 만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부대원들의 정신력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수십 번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국의 국민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라는 옵션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의지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첫 번째 인질이 구출됐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작전이 정말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질들이 차례로 구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특수부 대원들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이 구출될 때마다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작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으니까요. 이런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어요. 작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적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남은 인질들을 방패로 삼으며 필사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적 두목 알리 압디는 한국인 선장을 총으로 겨누며 최후의 협박을 시작했어요. 알리 압디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제압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어요. 소말리아에서도 악명 높은 해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인질 살해 전과가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선장실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총구를 선장의 머리에 대고 한국 특수부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인질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리 압디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협박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군대들은 인질의 안전을 우려해서 공격을 멈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달랐습니다. 한국 특수부 대원들은 이미 선장실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어요.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고 알리 압디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질을 방패로 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숨막혔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해적이 방아쇠를 당기기까지는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이 순간에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인질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작전은 완전한 실패가 되는 거였어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 대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과 완벽한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팀장은 조용히 다른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그 신호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워크의 힘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이 극한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한국 특수부 대원들의 전문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저격수가 정확한 사격으로 해적 두목의 손목을 맞췄어요. 총이 떨어지는 순간 다른 부대원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선장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부대원들이 다른 해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 순간의 정확함과 신속함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타이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완벽함이었습니다. 저격수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둠 속에서, 그것도 인질과 해적이 아주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해적의 손목만 맞춘 거였어요. 조금만 빗나갔어도 인질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정밀한 사격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알리 압디는 손목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어요. 다른 해적들도 모두 제압됐거나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작전 종료 후에 상황 보고를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해적 13명 중 8명 사살, 5명 생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 21명 전원 무사 구출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이런 완벽한 결과는 정말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인질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인질들이 구출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한국 특수부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은 부대원들의 손을 잡고 계속 고마워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한국 특수부 대원 중에서는 한 명이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작전을 완수한 후에 치료받은 거였어요. 자신의 안전보다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거죠. 이런 희생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작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뛰어난 장비와 완벽한 계획, 그리고 탁월한 실행력.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부대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라는 옵션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훈련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진정한 힘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적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나라의 군대와도 달랐으니까요. 한국군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력의 근원은 바로 국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특수부 대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다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보다는 국민을 지킨다는 소명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한국의 완벽한 작전 수행을 대서특필했어요. 특히 인질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작전을 성공시킨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미국 CNN은 한국의 작전을 완벽한 교본이라고 평가했어요. 해적 대응 작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해적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어요. 협상이 아닌 단호한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의지와 실행력에 감탄한다는 기사를 실었고요. 독일 빌트는 한국 특수부대의 전문성을 극찬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결단력과 능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적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 건드리면 정말로 끝장나는 나라가 된 거죠. 소말리아 현지에서 만난 한 어부의 증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유수프였고 해적들과 어부들이 모두 알고 지내는 동네 어른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수프는 해적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위치에 있었어요. 작전 이후 해적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졌다는 겁니다. 유수프의 말에 따르면 해적들은 그날 밤의 일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해요.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해적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무용담처럼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존경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자기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이죠. 협상도 없고 타협도 없고 오직 구출만 있을 뿐이라고요.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는 것이 해적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국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해적 조직들 사이에는 하나의 철칙이 생겼습니다. 한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값진 화물을 싣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한국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한국 선박이 해적 공격을 받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해적 조직 간부와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목숨을 걸고 할 일은 아니라고요. 한국 선박을 건드리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해적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유되고 있었어요. 한국 선박을 식별하는 방법, 한국 국기의 모양, 한국 해운회사의 이름까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이 해적 조직 내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참 해적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한국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작전에 참여했던 특수부대원들의 인터뷰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들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부심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조국의 국민을 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책임감.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한국군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한 부대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국민의 보호자라고. 어디에 있든 위험에 처한 한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구출하겠다고 말이죠. 이런 사명감이야말로 다른 나라 군대와 차별화되는 한국군만의 특징이었어요. 해적들에게는 이 작전이 정말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나라의 대응과도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인지를 사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국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이후 소말리아 연안에서 활동하던 해적 조직들의 활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이제 선박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국적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가 보이면 무조건 피해간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표적이라도 한국만은 예외라는 거죠. 한 해적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선박을 건드리는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한국인들은 자기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한국 선박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해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의 해적들도 한국 아덴만 작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국 선박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해적들 사이의 정보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기니만 지역의 해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연안의 해적들 모두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해적들이 한국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공적인 군사작전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 세계에 전달된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힘은 무기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던 거죠. 해적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의지와 정신력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아덴만 여명 작전이 남긴 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서는 훨씬 큰 의미였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적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은 그들에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한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이유예요.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지 알 수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 중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 선박들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기니만에서 10여 건의 해적 공격이 발생했지만 한국 선박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에서도 여러 차례 납치 사건이 있었지만 한국 선박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이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제 해상 안보 업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해적 대응 분야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프랑스 해군은 한국의 작전 사례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어요. 파리의 군사학교에서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도 한국의 특수전 전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버지니아 노퍽 해군 기지에서는 한국식 인질 구출 작전을 훈련 과정에 도입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한국과의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포츠머스 해군 기지에서는 매년 한국 특수부대와 공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한국 해군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청해부대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해상 보안 부대 중 하나가 됐어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해적들에게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해군들도 청해부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의 해군이 한국과의 합동작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한국은 해상 안보 분야의 리더 국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작전은 한국인들에게도 큰 의미를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도 이제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조국이 언제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현지인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해요. 한국이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나라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한국인들의 해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의지와 능력이니까요.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유엔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어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전문성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는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상 안보 기여를 극찬했어요. 이런 국제적 인정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특수부 대원들은 지금도 그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날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날이 아니라 역사를 만든 날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보여준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은 지금도 한국군 전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 부대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들은 선배들이 이뤄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들도 언제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정신력이야말로 한국군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대로 이어질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고요. 해적들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압도적인 전투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작전의 기억 말이에요. 최근에 만난 한 소말리아 출신 해운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정말로 존경한다고. 자기네 국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죠. 이런 반응이야말로 한국이 이뤄낸 진정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의지가 강한 나라라고.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라고 말이에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 작전은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류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존경받는 나라가 된 거죠. 이런 종합적인 국력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자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날의 작전은 단순히 인지를 구출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 세계에 선언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국민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메시지였죠. 지금도 해적들이 한국 선박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한국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은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덴만 여명 작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국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국민에 대한 사랑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덕분에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기에 지금도 한국은 세계 어디서든 신뢰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